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멈추고 싶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장치가 지어낸 이야기를 당신이 진짜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유독 이 장치에 더 끌려다니는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생각이 찾아와도 더 이상 그 생각에 통째로 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켰는데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팀장이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라납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나만 못하는 건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해도 그 생각은 꺼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새벽 2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 동료는 같은 회의에 있었으면서 퇴근하자마자 저녁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들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멘탈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 특정 장치가 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치의 정체가 처음 밝혀진 건 1960년대였습니다. 신경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가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환자를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우뇌에만 눈 덮인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환자는 삽을 골랐습니다. 눈을 치우는 도구니까요. 그런데 좌뇌는 그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삽을 골랐어요? 하고 물으니 환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닭장을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도 없이 진심으로 그게 이유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실험도 있습니다. 환자의 우뇌에 걸으세요 라는 지시를 보여줬더니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하고 물으니 물 마시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좌뇌는 걸으라는 지시를 본 적이 없으니 왜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가자니가는 이 기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석장치.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사는 소설가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혼자 이야기를 쓰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채워넣고 그걸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건네주는 소설가입니다. 이 해석장치를 22년간 연구한 인지신경심리학자 크리스 나이바워의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연구에서 상당 부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가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봅시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평소에 인사하던 동료가 오늘따라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갑니다. 표정도 딱딱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 소설가가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동료가 짧게 인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설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이 소설은 이미 시즌 2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료가 나를 싫어하는 건 확실하고 팀 내에서 내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다가 고립되는 건 아닐까? 소설이 만들어낸 감정은 진짜입니다. 밥맛이 없고 오후 내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그날 아침 아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해석장치의 작동 방식입니다. 모르면 지어낸다. 빈칸이 있으면 채운다. 이유가 없으면 만든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뇌에게 모른다 하는 건 죽음에 가까운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 풀숲이 흔들렸을 때 바람인가 호랑이인가 고민하며 빈칸을 두면 죽었습니다. 판단이 틀려도 일단 내려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확실한 오답이 불확실한 정답보다 낫다고 판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괴로운 건 뇌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안심시키려고 빈칸을 억지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료의 차가운 인사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괴로움. 나를 싫어하나? 에서 팀 내 이미지가 무너졌다 까지 확장되는 그 고통은 몸의 반응이 아닙니다. 해석장치가 쓴 소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간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반나절의 고통은 이야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소설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해석장치는 언어로 작동합니다. 동료가 짧게 인사한 상황을 무시당했다라고 부르는 순간 뇌는 모욕과 분노와 자기방어의 서사를 자동으로 펼칩니다. 같은 상황을 상대방의 여유가 없었나 보다 라고 부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팀장의 말을 공격이라고 부르면 방어 태세가 켜지고 피드백이라고 부르면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언어는 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현실을 특정 모양으로 찍어내는 틀에 가깝습니다. 단어를 바꾸는 건 위안이 아닙니다. 소설가의 타자기에서 특정 자판을 빼버리는 아주 물리적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설가는 쉬지를 않는 걸까요? 소설가는 백지를 못 견딥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다음 줄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패턴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좌뇌는 세상에서 패턴을 찾는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없는 곳에서도 찾습니다. 인지신경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실험이 있습니다. 불빛이 무작위로 왼쪽에 60%, 오른쪽에 40% 나타나는 게임을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쥐는 그냥 왼쪽만 골라서 60%를 맞췄습니다. 사람은 패턴을 찾으려다가 52%밖에 못 맞췄습니다. 없는 규칙을 찾으려는 좌뇌의 습관 때문에 쥐보다 못한 결과를 낸 겁니다. 이걸 일상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연인이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늦으면 머릿속 소설가가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거다. 규칙이 없는 곳에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 위에 이야기를 쌓고 그 이야기 때문에 진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 탐색 습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가짜 패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 지금의 나.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부를 하나의 나라고 부릅니다. 이 연결감 자체가 좌뇌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배우가 같은 이름표를 달고 무대에 선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뇌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특정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느낌은 뇌 어딘가에 저장된 실체가 아니라 좌뇌가 여러 정보를 엮어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는 이야기가 단단해질수록 그 이야기를 지키려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이야기가 흔들리니까 화가 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이야기가 축소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동으로 결론 내리는 것. 연애가 끝날 때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 이건 현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해석장치가 나라는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생각들. 대부분은 나라는 이야기를 수리하고 보강하려는 좌뇌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는 가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는 이야기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어제까지 쓰인 챕터를 오늘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면 그건 해석장치가 쓴 한 편의 챕터일 뿐 결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멈추려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분석하는 순간 해석장치는 더 바빠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가 문제를 만드는 도구와 같은 장치인 겁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요일 밤 이불 속에서 월요일 출근을 생각하며 괴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통째로 읽는 겁니다. 해석장치가 미래를 소설로 쓰고 그 소설의 감정을 지금 내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패턴 탐색이 활발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해석장치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가가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좌뇌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겁니다. 좌뇌의 기능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숫자가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팔이 어디서 끝나고 벽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박사가 보고한 경험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포와 혼란 대신 몸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 깊은 평화로움, 모든 걱정이 사라진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머릿속 소설가가 멈추자 그 소설이 만들어내던 불안도 함께 멈춘 겁니다. 평생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가 자기 뇌가 고장나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깊은 평화를 느꼈다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이야기 때문에 겪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테일러 박사는 이 경험을 열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2600년 전 붓다가 말한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을 현대 뇌과학 실험실에서 거의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이를 체험하기 위해 뇌졸중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에 자꾸 끌려갈 때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뇌졸중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이 소설가의 볼륨을 줄이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새벽 2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채기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이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해석장치가 만든 이야기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타이밍은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화가 확 올라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때 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봅시다. 지금 소설가가 쓰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생각과 나 사이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퇴근길에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 잠깐 멈추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고만 느끼지 말고 이게 무시당한 느낌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찝찝한 건지 구별해 보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놔두면 해석장치는 그 빈칸을 마음대로 채웁니다. 하지만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소설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즉 정서 명명이 뇌에서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는 몸을 활용하는 겁니다. 해석 장치는 언어로 작동합니다. 이 회로를 잠시 느리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의를 몸으로 돌리는 겁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해보십시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긴장 해제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벽에 천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3바퀴째 돌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이 호흡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낯설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재생되고 있다. 이 한 끗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이 곧 내가 됩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면 불안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따로 있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나는 내일 망할 거야가 떠오를 때 망할 거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로 바꿔보십시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아채기, 이름 붙이기, 호흡, 주어 바꾸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아채기이고 나머지는 알아채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보조도구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같은 장면이 몇 주째 반복되고 일상이 계속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좌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좌뇌가 없으면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일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에게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이 도구의 성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도구를 내가 쓰는 건지, 그 도구가 나를 쓰는 건지 그 차이를 아는 것. 고성능 도구를 부려먹는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같은 문장이 맴돌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소설가가 쓴 문장이구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겠지만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을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를 해고하는 게 아니라 소설가가 쓰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소설이지 하고 알아채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소설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소설 속 등장인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집자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뇌과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